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신병주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7대 왕 세조 어떤 일을 했던 왕일까요? 많은 분들이 세조의 업적가 단종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 근데 정확하게 보면 이때 계유정난이라든가 단종을 압박한 이 모습은 세조가 왕으로 있을 때 업적 아니에요. 이때의 왕은 단종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들이 왕이 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실제 왕의 업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세조가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적다. 근데 사실 세조가 왕위에 있던 13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 문종이나 단종에 비하면 긴 기간을 왕으로서 활동을 했고 사실 업적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이 세조가 왕으로 있을 때 특히 신경을 썼던 게 있습니다. 바로 회식 문화인데요. 세조는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회식을 한 왕이었는데 과연 세조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회식을 했을까요? 오늘 조선의 왕이 읽어드립니다에서는 계유정난을 일으켰던 수양대군이 아닌 조선의 7번째 왕이 된 세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왕으로서의 세조의 모습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에서 왕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칙은 바로 정통성 문제예요. 단종의 양의를 받는 형식이지만 그 시대 사람도 다 알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단종을 본인이 왕이 된 후에는 처형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조에게는 상당히 이런 정통성 시비 같은 것, 그래서 자기 세력을 더 확보하고 넓혀가는 것, 이것이 세조가 역점적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세조는 그럼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처했을까요? 이 세조가 자기 편을 만드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공신책봉이에요. 물론 왕이 되기 전이었지만 1453년 계유정난을 성공시킨 이후에 정난공신이라 해서 공신 책봉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형식상으로는 단종의 왕명으로 공신이 책봉이 되지만 사실은 수양대군이 다 정해가지고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신들에게는 수천, 수십만 평의 땅을 준다라든가 수십 명의 노비도 주고 대대손손 자손들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이런 특권까지. 그리고 일부 공신들은 큰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처벌 같은 것도 아주 수위가 약한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대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왔던 시녀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자 측에서는 참 숨은데요. 당시에 김종서의 집이라든가 황보인의 집 이런 집들까지 몰수해가지고 공신들의 종들에게 나눠주는, 공신들에 대한 대우가 각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을 합니다. 특히 세조가 왕이 된 직후에는 공신들과 피의 맹세까지 했던 이런 기록들도 보입니다. 지금 경복궁 뒤쪽, 지금 현재 청와대 자리예요. 회맹단이라 해가지고 이곳에서 공신 회맹연을 합니다. 공신 회맹연을 할 때 사표의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세조가 앞장서서 사표의식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있던 공신들도 그대로 따라서 했던, 원래는 마시는 거였지만 입술에 바르는 걸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도 보면 혈맹이란 말 하잖아요. 피를 나눈 동맹. 그래서 이 천지신명 앞에서 우리 영원히 변치 않겠다고 함께 맹세하는 의식인데 이 맹세를 어기면 천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주술적 의미도 있으면서 사실 중국의 고전인 시경이라든가 사기와 같은 역사책에서도 이미 이제 기록되어 있는 유서 깊은 의식을 세조 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조 말년에 이시의 난을 평정한 공을 또 인정을 해가지고 공신책봉이 이루어지다. 이러다 보니까 세조의 시대에는 정말 공신이 많았던 시기예요. 이 세조가 이렇게 그 공신책봉을 여러 차례 한 거는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 계유정난이라는 정말 큰 사건이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이징옥의 반란이라든가 단종복위운동, 금성대군 영모 사건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을 사람은 자신과 함께할 이 공신들 뿐이다라는 이런 의식이 커지게 된 거죠. 근데 공신이라는 것은 정말 이 양날의 검이에요. 왜냐하면 태종 때 보유했던 사병 같은 경우도 태종이 왕이 되는 데는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나중에 태종이 왕이 된 후에는 이 사병을 혁파시켜 버리거든요. 공신들도 언젠가는 자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으면 분명해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공신들을 상황에 맞게 토지를 나눠준다거나 노비를 준다거나 이런 경제적 대우를 해줘야 계속 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조 재임 기간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 예종 성종대까지 공신 책봉도 크게 보면 이제 세조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5번의 공신 책봉에서 한명의 신숙주 같은 인물은 4번이나 공신에 책봉됐고 그 중에서 한명의 같은 인물은 그야말로 공신 중에 공신이었다. 그리고 이 세조가 이런 공신을 비롯한 자신의 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했던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회식입니다. 회식. 세조가 자주 이제 회식을 베풀었고 그래서 이 세조실록에 보면 술자리 관련 기록이 무려 467건 정도, 조선왕 중에 최고 기록입니다. 전체 조선왕조실록 기록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974건이 술자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기록상으로 보면 세조 때가 절반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술자리를 베풀면서 이런 소통, 화합, 또 왕만을 위한 이런 자리 이거 만들지 마라. 그냥 그 자리에 내가 가겠다. 요즘으로 치면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조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강하고 이런 뭔가 센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술자를 통해서 최대한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신들이 원하는 것도 한번 들어주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나갔던 거죠. 그리고 술자리에서 거의 2차 이상이 정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끝나지 않은 그런 왕이었고 그래서 오죽하면 왕의 편전인 사정전에서 아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요즘으로 치면 낮술 잘 드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입시에 있던 신하들은 물론이고 경호를 서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챙겨서 술을 나눠줬다 이런 모습도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조 같은 경우는 특히 술자리에서 상당히 자세도 바르고 술 취해도 똑바로 이렇게 처신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세조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조참의로 있던 어여첨이라는 인물인데 술이 크게 취했으면서도 실수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그 자리에서 자네 장관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조참의 같으면 한 행정안전부 국장쯤 되는데 장관 자리 어디로 가고 싶어? 어여첨이 겸손하게 저는 그냥 왕명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자신이 있었던 2조의 장관, 2조 반서로 승진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당연히 실수 같은 것도 나와요. 실수다. 그 자리에서 제일 실수 많이 했던 인물이 사실은 우리 훈민정음 창제라든가 이런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 정인지라는 이 세종 때부터 활약했던 신하인데 정인지는 술 취하면 세조한테 야야 너 이렇게 말해가지고 상당히 정말 위험수에 이르렀는데 세조가 나이 들었고 공신이니까 그냥 취중이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봐줬고 실제 이 정인지가 또 한 번은 세조에게 태상이라고 불러요. 태상은 은퇴한 왕이거든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왕한테 이미 은퇴한 것처럼 몰아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위기가 있었는데 저 사람 봐주자. 그리고 또 아찔한 상황을 또 넘겼던 인물이 있어요. 우리 신숙주라는 인물. 세종 때를 또 대표하는 학자인데 이 세종은 좀 술이 좀 건하게 취하면 추운 그 겨울날에도 막 비치게 팔 걷어붙이고 돌아다니고 술 좀 취하면 옆에 있는 사람 막 이렇게 팔을 잡고 비틀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힘이 세지. 근데 신숙주가 많이 당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루는 좀 술이 진짜 많이 취해가지고 세조가 내가 힘이 세지. 자네도 한번 해봐. 이러니까 진짜 세게 비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얼굴빛이 울그락불그락해진 거를 이게 한명회가 본 거예요. 한명회가 촉이 원래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야 이거 신숙주 큰 실수했다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한명회가 이 신숙주 수행원 불러가지고 신숙주가 책 보려고 불을 켜 놓으면 이거 바로 꺼버려라 지시를 해요.
왜냐하면 신숙주는 아무리 술이 취해도 집에 가면 이게 책을 봐요. 이 습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세조 뒤끝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서 시켜가지고 저 신숙주 집에 한 가봐라. 세조의 생각은 진짜 맨정신에 이렇게 나팔 비틀어서면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불 끄고 잠자리에 들더라. 이 보고를 듣고는 아 진짜 신숙주가 술이 너무 취해가 정신이 없어가 저런 거니까 넘어가자 해가 넘어갔더라. 근데 우리 세조는 술자리에서 뭐 정인지가 너너 그래도 봐주고 즐겁게 뭐 하고 싶은 말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이 세조의 무사 출신으로 양정이라는 인물이 변방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멀리서 왔으니 고생도 많았고 해서 술자리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면서 세조가 늘 하듯이 그래 뭐 고생도 많고 그러니까 너가 이제 하고 싶은 말들도 한번 해봐 마음대로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이 변방에서 오래 근무해서 그런지 감이 확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하냐면 근거적으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엄청난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세조는 그냥 또 퍼포먼스를 해요. 그래 너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오래 하기는 했지. 왕의 자리에 내가 물려주겠다. 옥새 가져와. 뭐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신하들이 뜯어 말리고 이러면서 결국은 양정을 차명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이 하고 싶은 말 해봐 그럴 때 좀 조심을 해야 될 정말 벤치마킹은 양정의 사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조는 술자리를 많이 가지면서 신하들하고 격이 없는 소통 이런 방편으로 활용을 했지만 사실 음주에 완전히 전념한 그런 왕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추락된 왕권 회복을 위해서 이 세조가 생각하기에는 문종 단종을 거치면서 왕권이 약해졌다. 그래서 세조는 태종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육조직계제. 태종 때 육조의 판서들에게 직접 명령을 하더라고 보고를 하게 하는 체계였던 육조직계제가 세종과 문종 시대를 거치면서 의정부 서사제로 이제 바뀐 거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요즘으로 치면 장관들은 직접 왕에게 보고하고 나의 말을 듣고 정책을 결정하라. 육조직계제. 그리고 또 태종을 그대로 이어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호패법을 다시 부활을 시켜요. 우리 태종 때 오늘날 주민등록증 같은 호패법을 실시했다가 이게 좀 유명무실해졌을 때 세조가 또 부활을 시켜나갔고 그리고 이 세조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또 하나를 꼽으라면 편찬 사업을 주도해 나간다. 이 대표적으로 조선의 헌법, 나라를 경영하는 큰 법전. 이때까지 조선의 성문법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주로 개인이 쓴 거예요. 국가적 사업으로 법전 편찬 작업에 착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세조 때 시작해서 나중에 완성은 성종 때 봐요. 경국대전이 사실 세조가 다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역사서 편찬 작업에도 착수하는데 사실 역사서는 세종 때 시작해가 문종 때 완성된 고려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 있어요. 고려사와 고려사조론. 근데 이거는 고려의 역사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군 조선에서 고려 말의 역사까지 다룬 역사서를 이걸 국가적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성종 때 완성이 된 게 동국통감,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할통 거울감 이런 편찬 사업을 진행을 했고 또 뭐 불교 쪽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지금 저 우리 인사동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것도 세조 때 세운 거고요. 절에 또 많이 가게 되는 것은 이 불교에 대한 나름대로 관심도 커서 세조 때 불경을 간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관이 강경도감이라는 기관이고 이곳에서 많은 불교 관련 서적도 편찬이 돼요. 그래서 세조가 불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조는 행차를 또 자주 나갔던 왕이기도 해요. 바로 거기에 관련된 유적이 지금도 잘 남아있는 곳이 지금 저 속리산 법주사 쪽으로 가다 보면 정의품송 소나무가 있어요. 이 소나무는 세조의 행차가 가는데 큰 가마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소나무가 자기가 알아서 확 팔을 번쩍 들었다. 그래서 쉽게 가마가 지나갔다. 세조가 기분 좋아가지고 저 소나무한테 장관 소나무를 부여하라. 그리고 지금 상원사에 가면 또 나무로 만든 문수 동자 좌상이 지금 이렇게 그 봉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스토리가 있어요. 이 상원사는 지금도 오대산에 이렇게 그 계곡이 되게 물이 깨끗해요.
이 세조가 좀 피부병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아주 물이 맑은 계곡이 있으면 그곳에서 목욕을 즐겼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상원사 거기 가면 그 계곡 앞에 관대거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세조의 의관을 걸어놓은 그런 돌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조가 거기서 이제 막 목욕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등을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 어디 가서는 왕 만났다고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그 동자가 받아서 그럼 왕께서는 어디 가서 문수 동자 보셨다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상원사에는 문수 동자를 모셔놓은 불상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조는 공신들을 상당히 중용을 하고 또 행차를 통해서 좀 부드럽고 좀 소통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 세조와 이 공신들 간에 틈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 1467년에 일어났던 이시의 반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길도 지역에서 일어난 이시의 반란으로 한명회하고 신숙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왜 그럼 한명회하고 신숙주를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바로 이시해가 왕에게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이시해가 살해한 강효문이라는 인물이 한명회하고 신숙주하고 상당히 그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세조는 한명회나 신숙주 같은 공신들이 이제 너무 세력이 비대화돼 있다. 그리고 마침 그 이시의 반란 과정에서 그런 보고가 올라오니까 바로 이 한명회하고 신숙주를 투옥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시에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기보다는 이시에는 이 지역이 완전히 토호 세력이에요. 한경도 지역에 중앙에서 문신 수령을 파견을 하려고 하니 원래는 중앙에서 온 강효문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커지면서 이게 그대로 반란이 돼버렸고 결과적으로 이시의 반란이 확산이 되니까 이 반란에 연루되었던 한명회나 신숙주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지만 반란이 진압이 되고 난 후에는 다시 이 두 사람을 석방을 해주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이시의 반란 이후 세조 주변의 세력 교체에 상당한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세조가 왕이 될 때부터 도와준 한명의 신숙주 대신에 이시에 난 진압에는 왕실의 종친이었던 구송군, 이명대군이라는 세조의 네 번째 아들의 아들이에요. 구송군. 그리고 이때 병조판서로 전격 임명된 신흥무장 남이장군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우면서 바로 공신 세력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면 구송군은 이명대군의 아들이니까 세조의 조카고 남이도 왕실의 친척이 되는 왕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 세조가 키운 다른 인물인 강희맹, 강희안 이런 사람들도 이종사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에는 그래도 우리 왕실에 좀 더 피가 섞인 이런 세력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이시의 난을 진압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성장한 구성군 남이와 같은 신공신 세력하고 이제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는 구공신 세력의 대립은 바로 예종 그리고 성종 때까지 이르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조가 1468년에 이제 승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죽으면서 자신의 무덤을 일반 조선의 왕과는 다르게 이제 만들 것을 지시합니다. 그 전까지는 석실이라 해가지고 왕의 무덤을 만들 때는 돌방 무덤 형태로 이렇게 만드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비용 부담이 또 엄청나고 또 많은 인력이 동원돼야 돼요. 거기다가 또 우리 무덤에 가면 병풍석이라 해서 무덤에 이렇게 봉분주비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돌이 있는데
이 무덤을 석실을 하지 말고 병풍석도 만들지 마라. 그만큼 비용 문제도 있고 또 백성도 또 많이 동원돼 가지고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조선의 후대 왕들에게 이어지면서 왕릉이 훨씬 더 검소와 절약 정신이 이제 반영이 되는. 지금 남양주에 가면 세조의 무덤인 광릉이 있습니다. 이 광릉에 가보시면 승하기 직전에 좀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보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조라는 왕은 어린 왕 단종을 압박해서 왕이 되는 이런 모습에서 뭔가 이 비정한 인물, 그리고 야심에 찬 그런 모습만을 많이 기억을 하는데, 결국 세조가 그렇게라도 해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세종시대를 이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좀 더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그럴 때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왕이 주도적으로 이 여러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런 흐름은 손자인 성종 때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세조의 후예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안정시켜 나갔다라는 점에서는 세조라는 왕이 지니는 또 우리 역사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